제가 들려드릴 107번째 소설은요, 캐서린 맨스필드의 가든 파티입니다. 캐서린 맨스필드는 뉴질랜드 태생의 영국 작가예요. 영국이 사랑하는 단편 소설의 거장입니다. 그녀의 소설들은 시적이고요, 독특한 산문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또 작품 속에서 주인공들의 심리적 갈등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뤘습니다. 가든 파티는 그녀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이에요. 작가는 소설에서 상류사회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다뤘어요. 그들만의 리그를 허무와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어요. 캐서린 맨스필드는 결핵으로 34살 일찍 죽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해서 더 많은 작품을 남기지 못했지만 그녀가 남긴 소설들은 이후에 단편이 문학의 한 장르로 자리 잡는 데 큰 영향을 끼쳤어요. 이 소설은 1922년에 발표되었고 시간적 배경은 그때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셰리던 가문은 상류층이고요. 크고 화려한 저택을 갖고 있어요. 저택 주변엔 가난한 이웃들도 있었어요. 셰리던 저택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비탈 기슭에 옹기종기 작은 오두막들이 있었고 넓은 길이 그들과 저택을 격리시키듯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오두막들은 눈의 가시처럼 저택에 너무 가까이 있었고 마치 이웃할 권리도 없이 그저 붙어있는 듯 보였어요. 그들이 작은 정원에는 양배추 줄기나 병든 닭, 토마토, 깡통뿐 다른 것은 없었고 그들이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넝마 쪼가리 같았어요. 셰리던 저택의 굴뚝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거창한 은빛 깃털과 같은 연기와는 너무 달랐죠. 그들은 대개 세탁부나 청소부, 구두, 수선공을 직업으로 갖고 있었고 어느 집이나 어린애들이 와글거렸어요. 셰리던가의 아이들인 로리, 로라, 매그, 조스, 한즈,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오두막 주변에 발을 들여놓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못된 말버릇을 배우거나 병이 옮을지 모르기 때문이었죠. 좀 성장한 이후로 오빠 로리와 로라는 산책을 나갈 때 때때로 그곳을 통과하기도 했었어요. 그곳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불결해서 남매는 몸서리를 치며 그곳을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거길 통과하도록 길을 잡은 건 사람은 어디든 가봐야 하며 모든 곳을 봐야 한다고 둘은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셰리던가에서 가든 파티를 열었습니다. 날씨는 가든 파티를 하기에 아주 이상적이었어요. 바람 한 점 없었고 하늘에는 구름도 없었어요. 그리고 초여름이 포근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원사는 새벽부터 잔디를 깎았고 장미꽃은 만발해서 마치 천사장들이 방문을 받는 듯 상체를 굽히고 있었어요. 인부들이 천막을 치러왔고 천막을 어디에 칠지에 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자녀들 중 누군가 인부들을 관리해야 했는데 매그는 아침에 감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으며 그런 일을 할 자신이 좀 없었어요. 늘 멋을 부리는 데 열중하는 조스는 비단 패티코트와 기모노풍의 재킷을 입고 있어서 그 일을 하기에는 차림이 적당하지 않았어요. 활달하고 예술적 감각이 있는 로라가 인부들을 감독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로라는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일을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와이셔츠 바람인 인부 4명은 다정한 웃음을 가졌고 의견을 묻고 반영해 주었고 로라는 그들의 감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키 큰 남자는 카라카스 나무를 배경으로 천막을 치는 게 좋다고 했고 로라는 카라카스 나무의 넓고 반짝이는 잎사귀와 노란 과일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생각했어요. 나무는 늘 자존심이 있었고 고고했으며 잎과 과일은 태양을 향해 무성했으므로 천막 때문에 이 나무들이 가려져야 한다는 게 안타까웠죠. 인부들 중 한 명이 라벤더의 잔가지를 뜯어 향기를 맡고 있었어요. 로라에게 그 행동은 굉장하게 보였어요. 그들은 일하면서 서로에게 말을 걸었는데 거기 괜찮은지 하는 등의 정다운 말이 오갔어요. 로라는 이 인부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가 생각했습니다. 함께 춤추고 일요일 저녁 시간에 오는 바보 같은 소년들보다 차라리 이 인부들과 어울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자신도 마치 그들과 같은 일꾼이 된 듯 그들과 교감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인 셰리던 씨와 로리는 사무실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로라는 자신이 좋아하는 파티를 오빠도 좋아하는가를 물었어요. 로리는 훈훈하고 소년다운 음성으로 자신도 파티가 좋다고 말하며 파티의 기대감으로 상기해 있는 누이 동생을 포옹해 주었습니다. 꽃가게에서 핑크빛 백합 화분이 셀 수 없이 많이 도착했어요.
그건 카나 백합이었는데 큼직한 핑크색 꽃이 활짝 펴서 현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이 엄청난 양의 꽃을 주문한 사람은 셰리던 부인이었어요. 그녀는 어제 상점 앞을 지나다가 쇼윈도 속에 있는 백합을 보았고 이 아름다운 걸 푸짐하게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든 파티는 이걸 살 좋은 구실이 되었죠. 저택가는 파티 준비로 바쁘게 돌아갔어요. 음식 재료가 주방으로 들어가고 요리사들은 음식을 만들었어요. 크림 퍼프 빵으로 유명한 거두버 상점에서 매혹적인 크림 퍼프 빵이 도착했어요. 현실적인 성격으로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좋아하는 조스는 이것저것 명령을 내렸고 하인들은 그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조스는 파티에서 노래를 요청받을 경우에 대비해 피아노를 치며 연습을 했어요. 그녀가 연습한 노래는 인생은 고달퍼였어요. 가사 중에 인생은 고달픈 것, 눈물과 한숨이라는 대목이 있었고 피아노 소리는 절망적인 음색으로 연주되었지만 그 노래를 하는 조스의 얼굴은 밝은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마을에서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거두버 상점의 점원은 이 이야기를 싹 알고 있었으므로 신나게 전했어요. 저택의 바로 아래에 있는 오두막들 가운데 한 집에 스코트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는 화물 마차를 끄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가 마차를 끄고 나갔는데 호크가 모퉁이에서 기관차를 보고 말이 놀라 날뛰는 바람에 스코트는 마차에서 튕겨나왔고 머리를 땅바닥에 박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 젊은이에게는 아내와 6이나 되는 어린 자녀들이 있었어요. 스코트의 시신은 지금 오두막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로라는 침통한 표정으로 조스에게 가든 파티를 중지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고 조스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오늘 파티에 참석한 사람 중에 그만한 일로 파티가 중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로라는 우리 집 옆에 사는 사람이 죽었는데 가든 파티를 한다는 것, 밴드 연주 소리가 마을에 퍼질 것이고 화려한 차림의 손님들이 북적인 파티를 연다면 그 불쌍한 가족이 어떻게 되겠냐고 파티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죠. 조스는 어떤 사람에게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밴드 연주를 중지시킨다면 우리 인생은 지겨울 거라고 했어요. 자기도 이 사건에 대해 불쌍하다는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감상에 젖는다고 해서 노동자가 살아날 수는 없다고 했어요. 로라는 어머니 세리던 부인에게 달려가 파티 중지에 대해 말했어요. 세리던 부인은 우리 정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데 안도하고 있었죠. 이런 건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런 사건을 알게 된 건 우연이고 그쪽 사람들에게는 흔히 있는 죽음을 맞이한 거라고 했어요. 사실 그들이 그렇게 협소한 곳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걱정이 많은 로라에게 세리던 부인은 딸에게 주려고 준비한 모자를 씌워주었어요. 모자는 화려하고 멋졌고 로라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딸에게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망치는 것이 그들에게 동정을 표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저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로라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기 침실로 돌아와 모자를 쓴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았어요. 거울 속에는 매력적인 소녀가 있었고 길고 까만 벨벳 리본을 단 모자는 잘 어울렸어요. 그녀는 차라리 어머니 말씀이 옳았으면 싶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불쌍하게 된 여인과 어린 자녀들과 집안으로 운반되는 시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건 신문에 난 사진처럼 흐리고 비현실적으로 보였어요. 로라는 일단 파티를 치르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2시 반경에 밴드가 도착하여 테니스코트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오빠 로리가 사무실에서 돌아왔고 로라는 오빠와 이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적당한 기회가 없었어요. 시간이 되자 손님이 오기 시작했어요. 손님은 물밀듯이 들어왔고 밴드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 고용해온 웨이터들이 바삐 정원을 뛰어다녔고 어디를 보든 남녀 쌍쌍이 산책하며 꽃 위에 몸을 굽히기도 하고 서로 인사를 하며 잔디바디를 움직였어요. 셰리던가의 정원은 아름답고 행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행복하기만 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로라는 새삼 느꼈어요. 화려한 파티가 끝났고 손님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가든 파티는 처음이었다고 생각할 만큼 대단했어요. 그들 가족만 남았을 때 셰리던 씨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고 셰리던 부인은 알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거의 파티를 망칠 뻔했다고 말했어요. 셰리던 씨는 침통한 표정으로 죽은 사람에게 아내와 6명의 자녀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탁자 위에는 샌드위치, 케이크, 크림, 빵 등이 즐비했습니다. 미처 건드리지도 않은 것들도 많았지만 파티가 끝났으니 그냥 버려야 할 것들이었어요. 셰리던 부인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바구니를 갖고 오게 해서 음식들을 담았습니다. 가엾은 사람들에게 이 말짱한 음식을 보내준다면 그 집 아이들에게 푸짐한 선물이 될 거라고 했어요. 로라는 파티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가져가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생각했지만 그걸 갖다 주는 일을 로라가 맡았습니다. 우묵한 분지처럼 자리 잡은 오두막들은 깊은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 집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사람들은 낮은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들어가 스코트 부인을 찾으면서 그녀는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눈망울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하느님에게 살려주십사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화려한 모자라도 벗고 올 걸 그랬다고 후회했어요. 스코트 부인의 얼굴은 슬픔으로 비참해 보였고 그녀는 로라가 왜 이곳에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부인이 언니라는 여자가 로라를 맞아들였고 고인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어요. 빈 방에 스코트 씨가 누워 있었고 깊이 잠든 듯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 가든 파티라든가 레이스를 단 코트 따위에서 아주 멀리 있어 보였습니다. 그가 여기 누워 저택의 밴드 소리를 들었을 테지만 그는 지금 만족스러워 보이는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로라는 죽은 사람에게 뭔가 말하지 않고는 그 방을 나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같이 흐느끼며 제 모자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자 오빠 로리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고 로리는 온화하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뭔가 말하고 싶었어요. 인생이란 것은 이라고 말을 시작했지만 설명할 수 없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사람들의 시간은 절대 같지 않아요. 내 시간과 남의 시간이 그렇고 그들과 나의 시간이 그렇고 그들과 저들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만일 세상이 공평하다면요. 나쁜 시간과 좋은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저 지긋지긋한 계급 사회. 이건 1920년대만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어떤 형태로든 존재합니다. 누가 만들었건 내가 스스로 가두었건 이 형태는 사람들에게 같지 않은 시간을 제공하고 있어요. 셰리던 저택의 사람들, 로라는 속물 어머니에게서 성장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인물이에요. 로라가 세상을 바꾸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진 않을 겁니다. 로라가 마지막 장면에서 인생이라는 말을 잠깐 했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인생이 모두에게 똑같지 않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겠지만 그녀의 빈약한 경험은 그걸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에겐 다른 이들과 다른 시간이 있었고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추운 겨울밤, 저는 지금 따뜻한 방에서 가든 파티의 에필로그를 쓰고 있고요. 누군가는 좋은 사람들과 술 한잔 하고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연인을 만나고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퇴근 못한 채 치열하게 야근을 하고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 속에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을 찾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부음을 들었을 때 그가 세상을 떠나던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SNS에서 화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인을 보고 나의 초라한 시간이 오버랩돼서 더 초라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복한 시간 때문에 누군가에게 초라함을 준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 미안함과 부끄러움,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이 다른 시간, 이건 시간의 가장 냉정하고 잔인한 속성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